그럼 계속 이어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국이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통상을 요구했다지. 그렇다네. 광성고에서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대가 미국 군대 침입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는군. 여기서 여러분들 미국 함대가 통상을 요구했다는 내용과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광성고에서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대가 미국의 군대에 맞서갖고 싸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런 키워드들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면 바로 1871년도에 있었던 우리 신미양요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미양요가 대표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는 통상 거부 정책의 하나의 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흥선대원군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병인박해 때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인양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렇죠.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였던 남영군 묘를 그 통상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면서 이제 일으켰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이후엔 1871년도에 미국 군대가 쳐들어왔었던 신미양요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이제 서양과는 이제 더 이상 수교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내포했던 바로 척합의 건립까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미양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한번 배경들을 가볍게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인데요. 이 신미양요를 일으켰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1866년도에 있었던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요거 신미양요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요, 반드시 연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가 이제 당시 이제 평양의 대동강 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통상을 거부하게 되자 바로 거부하자 이제 막 약탈과 행패를 일삼게 되죠. 여기에 이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와 이제 평양 국민들이 합심해서 당시에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웁니다. 자,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던 게 바로 이 신미양요예요. 자, 이 신미양요 이후에 또 뭐가 건립되었다? 예,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서울 종로와 전국 각지에 이제 척합의가 이제 건립되기도 했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을미사변을 초래했다. 을미사변 같은 경우는요, 1895년도에 발생한 거죠. 당시 우리의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제 시해되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은요, 당시에 이제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의 요동반도로 할양받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요동반도를 결국 일본이 반환을 하게 되죠. 자, 한반도에서 일본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자 그 약화된 입지를 어떻게든 반전시키고자 이제 낭인들을 동원해서 우리 당시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시하게 된 거죠.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병인박해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병인박해는 이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박해는 이제 뭐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죠. 네. 3번,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근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모군란. 1882년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또한 청군의 개입으로 종료가 되었죠. 종결이 되었습니다. 4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빌미가 됐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졌다. 외교장각 도서, 외교장각의 각종 의계와 금은들이 약탈이 됩니다. 요 사건은요, 바로 이제 병인양요라고 보실 수가 있죠. 병인양요. 병인박해 이후 프랑스 군대가 이제 강화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조선으로 침입해왔던 병인양요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가는 내용. 일단은 단체를 한번 보니까요,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나왔네요. 조선 건국동맹. 결성 시기는 1944년. 주요 인물은 여운형. 그 다음에 일제히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였고, 땡땡땡이 또 활동 및 특징으로 나와 있죠. 나머지 여기 가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조선 건국동맹을 얘기하기 전에요. 조선 건국동맹. 이 조선 건국동맹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우리 광복전에 광복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자,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흔히 우리가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결합한 어떤 좌우 합작의 모습입니다. 좌우 합작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광복 후에 우리의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직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 있죠. 조선 독립동맹.
또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자, 여기서는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임시정부. 여기는 김구가 주도가 되었죠. 김구가 조직했던 한국 독립당이 주체가 되어서 주로 이제 민족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요 세 단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광복 후에, 광복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광복 직전에 이제 조직된 단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만은 이제 충칭에서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광복 후를 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광복 전에, 광복 바로 직전에, 국내 진공작전을 또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광복구를 위시로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조선 건국동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운형이 조직한 좌우 합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단체가 바로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요, 일제 패망 바로 직전에 이제 광복 후를 대비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흔히 건준이라고 하죠. 건준위를 조직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여기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국가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조선인민공화국, 그 흔히 줄여서 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는 주로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익 세력들, 바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또 탈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거기에 광복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이제 각종 단체들,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각종 모든 단체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도 거기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 갔죠. 북쪽으로 가서 당시에 이제 소군정, 소련의 어떤 군정의 지휘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가 됐죠. 지휘하라기보다는 흡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조선 건국동맹에 대한 내용들 또 가볍게 한번 더 살펴보면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 타도를 외쳤다라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건요, 거의 요 건국동맹, 독립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기에 모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두 해당된다. 뭐 일제타도도 당연한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게 일단 맞겠죠? 두 번째,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를 실시했다. 교통국 설치, 연통제 실시. 이거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모습이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모습입니다. 임시정부 초기. 3번, 광복 이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맞죠? 광복 이후에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국내 진공작전. 일단 일제 패망 직전에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 OSS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죠.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의 주도로 이제 작전을 준비하고 이제 실현에 옮기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망으로 결국 실현시키지를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과 또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예, 기역과 디귿. 예,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근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조선 일본과 조약 체결해. 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체결한 조약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딱 보니까 운요 사건이 나왔죠. 운요 사건이 나왔고 뭐 무력 시위를 하며 통상 수교를 강요했었고요. 결국은 신원과 구로당 간의 협상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됐다. 어디서요? 강화도 연무당에서 체결됐다. 요 내용만 총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이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또 다른 말로 이제 조일소 조규라고 하거든요. 강화도 조약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흥선대원군이 일단 하야를 하죠. 네.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지만 그 정치의 중심 세력은 누가 있었냐? 바로 민씨 정권이라고 하죠. 민씨 세력들이 이제 정치의 중심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에 의해서 무엇이 추진되냐면요. 통상개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통상개화 정책이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무엇을 일으켰냐? 바로 운요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 우리에게 통상을 강요하는 거죠. 이게 1875년도입니다. 한 포를 쏴대면서 야 통상 문 좀 열어라, 문호를 개방해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만은, 자 우리도 이제 통상 개화의 어떤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운요 사건을 통해서 바로 1876년도에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서서히 이제 근대적 조약들, 불평등 조약들을 하나하나씩 체결해 나가죠.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 거니까요.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들 가볍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이제 조선으로부터 이제 떼어내겠다라는 심산이죠. 그쵸? 예. 조선은 자주국이다. 우리를 진짜 자주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나라를 떼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항구를 개항합니다. 당시 세계 항구라고 한다면 이제 부산, 부산,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원산이죠. 부산은 뭐 경제 목적으로, 인천은 이제 서울과 가까우니까 정치적 목적, 그 다음에 원산은 저쪽에 러시아 쪽을 견제하니까 이제 약간의 군사적 목적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외법권.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와도 조선에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켜도 일본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치외법권이죠. 약간 불평등적인 거죠. 거기에 이제 해안 측량권이 있죠.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라는 건 우리 해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주권 침해적인 요소도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개는요. 왜냐?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근해에 나타나서 우리 근해를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몸을 막 훑어요. 만져요. 이건 하나의 인권 침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첫 번째, 바로 치외법권 인정.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내지통상권. 자, 이건 내지통상권은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안쪽까지 들어와서 내륙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언제일까요? 바로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결과로서 무엇이 체결되죠?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게 체결돼요. 자, 조청 상민 수륙 길죠? 무역 장정. 여기에서 이제 내지 통상권이 처음으로 허락된 이후에 이제 각종 이제 일본부터 해서 많은 서양 세력들이 이제 이런 내지 통상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외국인 고문을 초빙했다. 외국인 고문을 초빙한 건요. 1904년도에 있었던 뭐냐면 1차 한일 협약대예요. 1904년도에 있었던 1차 한일 협약대. 이때 외교 고문으로서 이제 들여온 사람이 바로 미국인 스티븐스가 되겠죠. 그때 이제 뭐 재정 고문이란다면 메가타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외국인 고문이 초빙되었다. 자, 4번 최국 대우 조항. 최고로 혜택을 받는 이 대우의 규정은요. 언제부터냐?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라고 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최국 대우가 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서양의 국가들과 일본도 이런 최국 대우의 어떤 조항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통상조약. 5번 일본군의 서울 주둔 허용. 요거는요 언제냐면은 이모군란 이후. 자, 역시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두겠다라고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근대 시설로 옳은 것은,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기 제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제조 기술. 그렇죠? 무기 제조 기술을 익혀서 뭐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주요 무기 및 화약 제조. 자, 무기와 관련된 기관을 딱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기창입니다. 기기창.
예. 영선사, 청나라의 영선사 파견 후에 무기공장을 견학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공장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기기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개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1880년도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만들죠. 그 아래 이제 12사를 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 개화 정책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외교적인 부분들이 있죠. 외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뭘 파견한다? 사절단들을 파견하죠.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청나라에는 영선사 이런 것들, 이런 사절단들을 파견하게 되고요. 군사제도 개혁을 합니다. 군사제도에 대한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치하죠? 별기군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종 후기 때 있었던 그런 군사제도였던 5군형을 2형으로 축소시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군사제도 개혁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사절단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근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방문국. 방문국 있죠. 방문국에서는 뭘 했을까요? 예, 신문을 발행합니다. 신문을 발간했다. 이때 방문국에서 발간한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죠? 한성순보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정국을 하죠. 우정국을 만듭니다. 우정국은 이제 우편 업무, 근대적 우편 업무를 맡는 곳이죠. 그리고 전항국이 있죠. 전항국. 여기 전항국은요, 지금의 조폐공사 같은 거예요. 예, 화폐 주저하는 겁니다. 화폐 주저. 화폐를 주저했던 곳이죠. 그리고 기기창. 예, 무기공장입니다. 근대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런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보시면은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뭐가 광해원이라고 하는 서양의 근대적 의료 기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근대식 의료 시설이었던 바로 광해원이 들어오게 되고, 광해원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죠. 바로 제중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시켜 나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봤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1883년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1년의 유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귀국길에 유럽 등을 둘러보고 1894년에 군국기무처에 발탁되어서 개혁법안을 입안시켰고요. 저서로는 서유건문이 있다. 자,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대표적인 저서로서 서유건문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일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일준. 자, 육일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건데, 육일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면은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일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은요, 일단 당시 통상계화론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박규수의 어떤 제자로서. 자, 일본에도 건너갔습니다. 뭘로?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또 여기 지문에서 나오듯이 보빙사의 일원으로도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을 위한 개화의 세력으로서 이제 사절단으로서 파견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1호 미국 유학생이 바로 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돌아와서는요, 서양 문물을 소개했던 서유건문이라는 책을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한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남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영국이 어디를 점령했었습니까?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합니다. 남해에 있었던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을 해버렸죠.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모습들, 한반도가 이제 서양 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나라, 일본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이는 일단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무엇을 주장하게 됐냐면요. 한반도 중립화론을 또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중립화해서 더 이상 어떤 서양 열강의 각축의 어떤 그런
그 전장으로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반도 중립환원을 내세우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한 분요 누구냐면은 양기탁, 그렇죠? 양기탁이 사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영국인 베델이 편집장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제국기 때 대표적인 항일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또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또 항일 의병투쟁에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3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건요, 우리가 이제 이 신민회 소속의 이회영 씨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 자, 우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회영. 동생 이시영과 함께 이제, 가산을 털어서, 예, 어디로 가냐? 바로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인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경학사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독립무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강습소, 즉 신흥무관학교를 또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건요, 바로 신채호 선생이죠. 자주 나오고, 이 보기로 자주 나오고 있는 지문입니다. 신채호 선생.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민중의 어떤 폭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의열단의 하나의 활동 지침서로서 활용되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자,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건 언제냐면요, 우리 정미의병 때입니다.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총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그렇죠? 이인영이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장, 지금으로 치면 군사장인데 부대장이죠. 허위가 이제 요 13도 창의군을 통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쳐나가고자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제 이인영 선생님이 어디로, 네, 아버지가 이제 당시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그 직책을 허위에이트 맡기게 되고, 예,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요거와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6.1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35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나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조약이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도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에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알죠. 조약 체결 못하고 그 다음에 통감부를 둔다라는 거. 누가 봐도 이게 을사늑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1905년도 11월 달에 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야, 을사늑약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만병이 투명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외교권 박탈, 그리고 이제 뭐 외교를 주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서 통감부를 설치하는데요. 사실상 통감부는 거의 뭐 내정 간섭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정 간섭용이죠. 이제부터 완전히 당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 한번 볼게요. 가고요. 나를 보시면은 한국 황제 폐하는 일본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도한다. 아유, 이미 벌써 나오네요. 뭡니까? 한일 병합이죠. 한일 병합. 흔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경술연대에 있었던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910년도 8월 달에 있었죠. 한일 병합. 자,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찾아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어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뭐냐,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고종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직접 옥새를 찍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무효다. 조약은 무효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세계에 통고를 하게 됩니다. 세계 만방에 이제 통고를 하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죠. 네. 게다가 이제 이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다 해서
또 반발하면서 뭐 자결하는 그런 투사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을사오적,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그 주요 5명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을사오적이라는데 이들을 암살하고자 하는 을사오적 암살단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병투쟁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을사의병이라고 하죠. 의병투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하나들 더 첨가한다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보내기 시작하죠. 보냈죠. 이휘종, 이상설, 이준 이 3명을 보냈지만 외교권 박탈이라는 명분 때문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 자, 요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좀 해두시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죠. 몇 번입니까? 네,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한 건요.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바로 1919년도에 이제 조직한 거고요.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생할 때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시기에 발생했어요. 바로 1894년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청일전쟁입니다.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러시아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해에 있었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합니다. 언제요? 1885년도에 점령해서 여기서 약 3년 동안 머뭅니다. 네. 다음에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거 뭐죠? 예, 바로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바로 1882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다 세계는 우리가 이제 한일 병합,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6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다음 가상뉴스 보도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보면은 내용이요. 교육입국 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이 조서는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부국강병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교육입국 조서가 언제 그러면은 반포가 됐고 여기에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련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육입국 조서. 반포가 된 건요. 언제냐면 1895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 이걸 이때 이제 반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2차 가보 개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2차 가보 개혁 중에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자, 이 교육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요. 반포 이후에 무엇이 이제 제정이 되냐? 어떤 내용이 제정이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한성사범학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국강병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 학교 관제가 또 제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소학교, 초등생들을 위한 소학교 관제가 또 제정이 되는, 그러면서 이런 규칙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학교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 조사하면은 무엇이 바로 이런 학교가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학교 관제들이 먼저 반포가 되고 이후에 이제 학교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게 바로 한성사범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를 일단 양성해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이 정답이죠.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가 개교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들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만들었다. 이화학당, 이제 당시 개신교 선교사였었던, 스크랜튼이, 그쵸? 스크랜튼이 세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886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이 만들어졌다. 이건 1883년도. 영어 강습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덕원 관민회의에서 원산학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학교이면서 관민이 합심해서, 관민합동이라고 얘기하죠. 관민합동. 전에는 이제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이건 또 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민합동의 학교가 바로 이제 원산학사, 덕원 관민, 덕원 쪽이 어디냐면요. 바로 함경도 함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흥이 아니고 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원산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최초의 관립 근대식 학교였던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언제 만들었냐? 바로 1886년도에 세워지게, 설립되게 됩니다. 유경공원은요, 누구를 두었냐?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교사를 초빙합니다.
당시 외국인 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헐버트 같은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한파가 되죠. 친한파. 한국을 상당히 사랑하는 외국인이었던 헐버트 같은 이런 외국인 교사가 초빙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은 누구였냐면 양반 자제들이 이 교육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입학 자격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자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일제의 차별교육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고등교육관을 세우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네. 일제가 1911년에 교육령을 공포한 이후에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하여 불만이었는데 잘 됐군. 그렇죠. 이제 1911년에 발표했는데, 이 1911년에 발표한 게 뭐냐면요.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차 조선교육령. 이때는 이제 주로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이 뭐였냐? 바로 그냥 식민지에 적합한, 식민지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교육, 그러니까 실업교육. 아주 단순 교육들만 시킨 거죠. 실업교육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그 정책, 통치 방향을 약간 재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22년도에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의 내용은요.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내세웠어요. 교육기회 확대를 내세워서 당시 이제 우리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서 무엇을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우리도 고등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면서 밀립대학,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자라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이제 스스로 대학을 만들자, 고등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맞는데, 일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 모금운동을 펼쳐요. 대학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펼치면서 뭐라고 하냐? 한민족 1천만이 1원씩만 내자 이거죠. 1원씩만 냅시다. 그러면 이제 당시 돈으로는 충분히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금운동을 펼쳐나가지만 일제에 갔던 감시와 통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유야무야 이제 완전히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데 몇 번이죠?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간파천의 계기가 되었다. 아간파천 같은 경우는 언제 아간파천이라냐? 을미사변 이후죠.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어떤 거처를 옮기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와이프가 그렇게 부인이 죽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아라사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처소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 후원을 받았다? 이 독립협회는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김옥균, 홍영식 등이 주도했다. 이거는 뭐죠? 갑신정변이요. 갑신정변. 1884년도에 있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고요.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이건 1929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전국 규모의 운동이 바로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식민지 교육 철폐, 이것도 약간 식민지 교육 철폐라고 내세웠지만, 뭐 고등교육 기관을 내세우자, 요건 아니었었고, 이것도 역시 이거는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정답을 4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3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1932년 4월 우리 애국단원이 감행한 이 일로 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어떤 감정은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이봉창의 의견은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인 애국단원이 나왔고요. 예, 이봉창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럼 충분히 이 한인 애국단원, 그렇죠? 그리고 이봉창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2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1점에 가까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1931년도에 이제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요, 이제 192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서로 어떤 사상의 차이, 어떤 그 독립운동의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해체가 돼버립니다. 해체가 돼버리면서 뭔가를 김구 선생은 어떻게든 간에 이걸 살려보고자 계속 노력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침체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뭔가 이 침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1931년도에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의열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의 어떤 그런 활동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단원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봉창이 있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자, 이봉창 같은 경우는 자, 일본 국왕에게, 일왕에게 무엇을 하냐? 도쿄에서 폭탄 투척을 합니다. 일왕에게 폭탄 투척. 이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일왕에게 폭탄 투척을 하게 됐죠. 이것도 1932년도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일왕에게 폭탄 투척인데 거기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는데,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버려요.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 죽지 않아. 자, 요게 이제 일본의 심리를 건들게 되면서 이 이봉창 사건, 이 폭탄 투척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무엇을 일으키냐면요. 네.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상하이 사변. 네. 상하이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여기에 상하이 사변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전승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승 축하 파티를 이제 어디에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본 국왕, 일본 당시 천황의 생일이다, 이런 것까지 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축하 파티를 여는데 이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홍코 공원에 들어가서 당시 홍코 공원이죠.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게 되죠. 이게 1932년도 4월 달입니다. 당시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장군이었었던 시라카와 장군과 그 다음에 많은 고관들이 이곳에서 살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 홍코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을 이제 당시 중국 국민당의 최고 당수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스가 뭐라고 하냐? 4억 명의 이제 중국 국민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한 명의 한국인이 해냈다라고 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장제스를 포함한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하나의 임시정부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윤봉길의 홍코공원 폭탄 투척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적겠다. 스티븐스 누굽니까? 당시 이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 보호국화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여론화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스티븐스죠.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인물이에요. 이때 이제 장인환, 전명훈 같은 미국 유학생들이 바로 이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하게 됐죠. 자, 이건 1900 몇 년도냐? 190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8년도에 있었던 일. 자, 그 다음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건 잘 알죠? 1909년도 하얼빈 역에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바로 요 안중근 이 되겠습니다. 1909년도가 되겠고요.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결국 살상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언제냐? 1909년도가 되겠고요. 김익상이라고 한다는 대표적인 의열단원이 되겠죠. 의열단원. 자, 의열단원이었던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거. 요건 이제 1921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자, 배감 박은식 선생이 저술한 책으로서 고정주기 다음 해부터 국권 피탈 직후까지의 애통한 역사를 기록했다. 자, 고정주기 다음부터라고 하면은, 자, 연도를 보시면 다 언제입니까? 근대사죠, 근대사. 네. 근대사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나라는 없어질 수 있지만,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자, 왜냐라기보다는 나라는 없어질 수 있는데 역사는 없어졌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는 없어지지만 역사,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혼. 국혼, 나라의 혼, 백성들의 혼, 국민들의 혼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광복,
추후에 언제든 광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국혼을 강조했었던 거죠. 자, 이 박은식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동국 사략이라고 한다면요. 조선 초기 때 이제 권근이 지은 책도 있고요. 16세기 이제 박상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 바로 성리학적 성리학적 어떤 명분론을 또 강조한 책이 바로 동국 사략입니다. 동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강목 같은 건 조선 후기 때 안정복이 집필한 책이 바로 이제 이 동사강목입니다. 안정복. 동사강목이죠. 여기 내용은요, 이제 고조선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요? 고려까지의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정통론,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시킨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누가 썼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이 썼어요.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이 이제 집필한 책으로서 조선 상고사, 우리 역사는 아와 비아, 나와 내가 아닌 것의 투쟁이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조선부터 역시 고구려 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로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정리하신 대표적인 근대의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사를 정리했다. 자, 연려실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죠. 이것도 이긍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집필한 책이죠. 이긍익. 자, 연려실 기수인데 이건 조선시대의 뭐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